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뉴스 데스크 프리데스크의 윤효정입니다. 네, 엄정원입니다. 오늘 존박님이 청해 주셨는데 그 존박은 아니겠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 오늘 그 6시에 배철수 음악 캠프 거기 스페셜 DJ로 이 존박 씨가 나왔어요. 그래요? 네. 오신 김에 신청곡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 감사합니다. 네. 배철수 씨가 확진되셨더라고요. 쾌유를 바라면서 프리데스크 출발해 보겠습니다. CC 캐치의 소울 서바이벌 청해 들었습니다. 네. 그 음악 캠프 얘기 나와서 말인데 우리가 다 아는 그 오프닝 그 타이틀 음악 있잖아요. 네. 거기에 배철수 씨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진짜 어색하더라고요. 존박 씨 목소리도 좋지만 네네. 느낌이 다르죠. 그 BGM에는 배철수 목소리만 입혀야 할 것 같은 느낌? 어우, 맞습니다. 얼른 일주일 만에 근데 이렇게 원캐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목 네. 관리하려고 많이 얘기하는데 나이 들면 목소리 변한다 얘기하는데 아. 정말 목소리 안 변하시는 것 같아요. 안 변하시고 네. 너무 계속 좋으시고 더 멋져지시고 네. 그렇더라고요. 리스펙입니다. 오늘 댓글에서 네. 시작 전부터 나는 닭고기파, 나는 소주파, 소주 말어, 은갈치. 지금 다들 배고프신가 봐요. 지금 7시 11분인가요? 저녁을 못 드셨나 봐요. 배가 고프죠. 네. 그럴 시간이긴 하죠. 고픕니다. 네. 윤공주닷 감사합니다. 지영 누나 안 나와요 하셨는데 몇 주 뒤에 벌써 한 2주 지났나요? 한 2주 그러게요. 뒤에 네. 오실 좀 겁니다. 더 기다려 주시면 네. 네. 아유, 멀리 안 가셨어요. 그럼요. 네. 자, 오늘 낮에 눈에 띈 뉴스도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할 기사는 네. 많이 본 기사라기보다는 정말 제 눈에 띈 기사였어요. 좋죠. 제 눈에 띈 기사. 좋죠, 네. 좋죠. 기사 제목이 늙어가는 조폭. 조폭의 시대는 끝났다라는데 이게 참 늙은 조폭이라니요. 네. 야, 클릭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웃음소리가 어디서 수음이 되네요. 이게 기사의 실명으로 유튜버 한 분이 등장을 하세요. 근데 전직 조폭 출신. 실제 근데 지금 조직폭력배. 유튜버. 네, 뭘 하냐? 내가 한때 말이지, 조폭으로 일할 때 말이지, 라는 일화로 콘텐츠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유흥업소에서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보호비를 좀 받고, 이제 진상 손님을 좀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일을 담당하셨는데, 함께 조직 생활을 했던 사람 중에 아직까지 이 주먹 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네. 그럼 뭘 하느냐? 대부분 뭐 식당도 하시고 미용실 하시고 다 이제 건전한 자영업을 하시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야말로 개과천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니까 CCTV가 워낙 많다 보니까 옛날에 보면 이제 뒷골목에서 이렇게 주먹으로 해도 싸움도 하고. 이렇게 도망가고 좀 숨어 지내고 네, 이렇게 네, 해야 네. 되는데 다 잡힌다는 거죠. 그쵸. 다 잡힌다는 거죠. 완전 그래서 범죄는 없죠, 요즘에.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규 조직원이 거의 없고 그래서 조폭 평균 연령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늙어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 사회에서 범죄가 그만큼 줄었냐?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신규 아니군요. 조직원으로 갈 만한 범죄자들이 지금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 조직, 보이스피싱 조직 이런 곳으로 영역을 옮기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쪽도 IT로 온라인으로 그러니까요. 넘어갔나요? 이게 한때 조폭이 너무 미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조폭 영화 굉장히 많이 나왔었잖아요. 많았죠. 그때 보면 뭐 너무 근사한 배우들이 조폭 역할을 하면서 막 또 의리도 있고. 조폭을 너무 미화했다는 그러니까요. 비판도 받았지만 또 관객수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막 영화 감독들이 많이 만들었죠. 근데 사실 요즘 부사불체 뭐 이런 보면은 거. 조폭 영화도 별로 없어요. 없어요. 확실히 이런 게 반영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뭐 결론이 이래서 범죄가 줄었습니다 하면 참 좋았을 텐데 다른 범죄로 옮겨갔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지능형 범죄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렇게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범죄의 너무- 지능형이 어디 있어요? 다 그것도 나쁜 너무, 거지 그냥. 포장된 네. 그것도 미화된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좀 씁쓸했지만 오늘 눈에 띈 기사로 골라봤습니다. 조폭 영화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눈에 띄었다니까. 제가 또 TMI 좀 해야겠는데 아, 제가 혹시 보고 계시죠? 박신양 씨를 정말 좋아해요. 네. 박신양 씨도 많이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영화 약속을 아! 제가 외울 정도로 봤어요. 굿바이. 네. 그 노래. 제가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서 뭐 지금도 좋아하고 있고. 네. 무릎 꿇고 그 장면. 그럼요. 내가 뭔지 알겠다. 박신양 씨 신청곡 한번 출연은 못 해주시더라도 신청곡 한번 넣어주세요. 네. 그 유명한 BGM 영화 음악이
굿바이 맞죠? 네. 아 맞아요. 그거 한번 그렇습니다. 우리 프리데스크 한번 틀어야겠네요. 너무 아무튼 뭐 아유 또 TMI를 또 갑자기 했네요. 몰입되네요. 네. 아 근데 그런 그렇습니다. TMI가 또 우리 구독자분들 좋아하십니다. 네, 근데 제가 자. 평소에 기사 2개씩 가져오는데 오늘 기다리시는 분들 아. 많은 코너가 기다리고 있어서 맞아요, 예, 맞아요. 오늘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 네. 후에 만날게요. 좋습니다. 네. 네,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의 총집합입니다. 웃음소리의 머니톡 시간. 주인공. 네. 아유, 정철진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그렇게 재밌으셨나요? 네. 갑자기 저는 약속 나오니까 이게 언제 전용합니까? 아 네. 1998년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네. 지금으로부터 온 이게 제가 사실 이제 약속이라는 기억도 안 영화를 나는데. 제가 이제 막 그 한참 사춘기 때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지금 댓글에도 파리의 연인 많이 말씀 주셨어요. 뭐, 예. 근데 그 파리의 연인이 제가 또 기자 생활 처음 할 때 수습 때 제 마음을 달래주던 드라마였습니다. 네. 애기야 가자 이런 거죠. 그 네.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전도연 씨 지금 연기 엄청 잘하잖아요. 근데 약간 어색한데 그게 또 보는 재미가 파리의 있어요. 연인을 제가 네. 저 SBS 관계자분 뭐 보고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클립으로 소장해서 요즘도 스트레스를 과하게 받는 날은 돌려봅니다. 네. 아 MC 그렇게 드라마도 재밌어요. 좀 다음에 TMI 넣어주세요. 그러게 안타깝네요. 왜 이런 드라마가 드라마 SBS 드라마에서? 네. 저희 뉴스 채널 보이콧할라. 아 이제 우리 뭐 이신아님이 네네. 98년이면 5살 때라고요. 저희가 너무 구독자 타겟팅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지금. 아니, 전혀 근데- 지금 소외되는데요. 근데 이사나님께서는 저희랑 출생 연도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지만 제가 이렇게 쭉 댓글 올려주신 거 보면 저희와 감성은 늘 함께 하십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선아님 어머님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자 본론으로 가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참 리오프닝 관련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오프닝. 네, 네, 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전히 그쵸. 없어졌는데 지금 분위기 다시- 어떤가요?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작이 됐고요. 맞습니다. 살아나야 되는 이제 내수 회복이기 때문에 오늘 리오프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네. 현재 많은 분들이 리오프닝을 느끼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요. 뭐 카드라든가 소비지표 이런 거는 좀 시간은 필요해요. 적어도 2주 이상이 있어야 집계가 네. 될 것 같은데 전 느낌으로는 무슨 느낌이 나오냐. 여기 상암동에서도 제가 밤늦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번 주부터 달라진 것은 술 냄새입니다. 그 풍기는 그 그렇죠. 냄새와 그 막 톤 높은 소리들, 예, 막 맞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지금 어제도 제가 들었고요, 그제도 들었고, 제가 시작됐네요. 네 시작됐다. 오늘 낮에는 이제 강남 쪽에 있는 후배를 만났는데 이 친구 사무실이 역삼동 강남역 그 사이인데 화요일인가 이제 출근을 할 때 보니까 이제 토가 역삼역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등장을 했다. 그래서 자신이 굳이 그 이렇게 얘기는 안 하셨어. 아니 술 냄새까지 이게 어떤 아시기 딱 이 좋았거든요. 술 당기고. 시작이 됐다. 리오프닝을 좀 느끼고는 있는데 주제는 그렇게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그렇게 그래요? 분명히 시작이 됐고 리오프닝이 됐고 네. 다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듯 하나 반짝인가? 첫 번째는 반짝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 네. 세 번째는 이제 생활 패턴입니다. 과연 우리가 코로나19 이전, 그러니까 2019년에 그때 당시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리오프닝은 됐지만 이것이 막 그렇게 장밋빛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전망을 해주셨지만 주식시장으로 구체적인 얘기를 네. 해주시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원래 주가가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현재 좀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들 보게 되면은 뭐 화장품도 리오프닝이겠고요. 네. 화장품. 예. 왜냐면 이제 마스크 마스크를 벗고 벗으니까? 그쵸, 네. 하게 된다라고 네. 하니까요. 또 뭐 여행, 숙박, 항공 이런 것들도 다 리오프닝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네요. 유통, 레저, 의류 이런 것도죠. 왜냐면 놀러 나가니까. 음. 또 영화관 같은 경우도 영화관 이제 팝콘 먹을 수 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되고 예. 있고요. 네. 또 큰 틀에서 보면은 콘서트 때문에 이런 엔터주들도 또 이제 공연도 리오프닝에 못했었고. 넣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리오프닝 주가 분명히 뜨기는 떠요. 근데 시세가 꾸준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한 번씩 시세는 좋지만 그 다음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분명히 리오프닝으로 내수도 살고 그동안 힘들었던 업종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에 대한 의문이 주식시장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과연 우리가 이 리오프닝과 함께 내수가 살아날 수 있을까? 조금 더 많은 이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문제는 이런 거죠. 그 우리가 소비를 했잖아요. 네. 우리가 근데 소비를 어떻게 했느냐? 온라인으로 많이 했고요. 그렇죠. 오프라인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온라인 비중이 이렇게 커졌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파이가 커지기를 원하는 건데 그렇죠. 이게 파이는 안 커지고 편중. 왜 온라인에 있던 게 다시 오프라인으로 아. 오게 되는 또 그나마 이것이 또 축소가 되는 그런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도 짧게 말씀해 주셨지만 인플레이션 얘기가 계속 네. 나와서요. 그 영향도 좀 있겠죠. 맞습니다. 너무 이제 몰랐어요. 인플레만 아니었다면 솔직히 말해서 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 저도 막 당당하게 이제 내수 됩니다. 이제 내수로 이끌어 갑니다로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역설적 모순에 빠진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현재 비용이 올라서 원자재라든가 이런 게 올라서 인플레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수요가 붙어요. 그러면은 인플레가 한 번 더 튀어오르죠. 아. 그러니까 리오프닝과 함께 초창기에는 내수가 좋겠죠. 와 왁자지껄 하고 뭐 경제 돌아가고 이렇게 막 오늘 뭐 어제 오늘 이번 주도 봤지만은 회식 나오고 막 그 술 먹고 하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제 물가가 같이 튀어오르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한 10만 원이면 술 먹은 거 오케이. 그러다가 15만 원이 또 필요하네. 위축되겠네요. 예, 17만 원이 필요하면 이제 이게 거꾸로. 아 그렇겠네요. 그래서 오히려 인플레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자극하게 된다면 초반에 반짝했다가 이 리오프닝이라는 테마가 꺾이고. 오히려 내수를 아. 더 누르게 되는 그런 역설적 모순도 이제 빠질 수가 있다라고도 해서 그런 참 이거 안타깝습니다. 이게 참 네. 소상공인 분들도 그러게요. 이제 모처럼 만의 특수가 그러니까요. 나왔는데 기대를 이런 막 하고 계실 텐데. 자영업자분들이 함께 자영업자분들은 있습니다. 2년 동안 이날만 기다리면서 그러니까요. 버텼잖아요. 네. 근데 또 반짝 특수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니까 좀 속상하긴 한데 이 소식도 조금 비슷한 얘기예요.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좋은 그렇습니다. 청신호는 아니잖아요. 네, 네네. 리오프닝과 함께 이것도 악재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 이제 이창용 총재 오늘 출근을 했으니까 이제 총재죠. 네네네네. 총회 통과를 그렇죠. 했으니까 네네네. 인플레가 첫 번째다. 그러니까 물가 잡는 게 첫 음. 번째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는 했습니다. 물론 뭐 미국은 바라보지 않겠다라고 해서 미국이 빨리 올린다고 해서 우리가 뭐 먼저 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긴축에 대한 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리오프닝과 함께 왁자하면서 물가가 또 자극된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이 또 나서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요. 또 우리가 안 그래도 좀 위축돼 있는 뭐 가계부채 그러니까요. 문제, 소득 문제 이런 거 해서 또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리오프닝이 좋은데 그러게요. 내수 회복에는 복병들이 곳곳에 막 이 음. 기다리고 있어서 이 관문을 다 통과하기란 좀 힘들어 보여서 저도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는 리오프닝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 저는 아직은 리오프닝의 확인이 좀 필요하다는 쪽이고 기존의 에너지 관련주들이 역시 고물가주가 더 투자 쪽으로는 더 버티지 않을까, 더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는 있습니다. 네. 고용 관련 얘기 조금 해볼게요. 그 리오프닝 하면 이제 아무래도 고용도 좀 네. 늘어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소상공인들은 비슷한 말씀 많이 하세요. 우리 구인난이다. 그런데 정작 또 취업하려고 하는 분들은 구직난에 시달린다. 갈 데가 없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누구 말이 그런데 맞는 겁니까? 네. 구인난일 겁니다. 현재. 음. 그러니까 소상공인 분들 아마 오늘 인터넷 보시는 분 중에서도 자영업자분들 계실 텐데 지금 다 한 목소리로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구인난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바라고 하더라도 3개월, 6개월 이렇게 뭐 사대보험도 되면서 일하는 친구들이 있죠. 네. 하고 말 그대로 그냥 2주 일하고 땡 뭐 이런 초단기 알바가 있는데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3개월에서 반년 이상은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 정도 일을 해야 고깃집이든 도넛집이든 이제 효율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일하겠다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예 뭐 일주일 일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원해도 이렇게 하고 뭐 25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얘기를 다 해도 뭐 3개월, 6개월 이상 좀 버틸 수 있는 인력들은 지금 거의 찾기가 힘들어서 리오프닝과 함께 거의 대부분의 가게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이제 직원 구함을 계속 붙고 있어서 이게 진짜 구인난이
우리도 막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게 되는 거죠. 네. 그게 신기하네요. 보통 이제 구직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일자리라고 하면 좀 길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오히려 네.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네요. 예, 하고 임금 수준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꽤 많이 올라가 올랐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아마 붙여있는 것이 최저임금보다는 시급이 훨씬 더 위일 겁니다. 최저임금도 예. 높고. 예, 네네네.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거의 사람 찾기가 이제 힘든 상황인데요. 그거를 또 방증하는, 증명하는 통계 중에 하나가 오늘 봤더니 우리가 이제 고용 지표를 했을 때 쉬었음이라는 지표가 네. 있습니다. 이 쉬었음은 뭐냐면 일자리에, 그러니까 취업도 못했지만 아예 구직 활동도 자체를 안 하는. 안 하는. 이 친구들은 실업자도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구직 활동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구직 활동을 해야 실업자로. 그런데 되죠. 우리나라의 3월 말 기준으로 2030 중에 이 쉬었음, 일도 안 하고 구직 활동도 안 하는 2030이 66만 명이 있다. 정말 많은데요. 네, 자막이 나오네요. 네. 66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휴, 왜 이러는 걸까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요. 근데 똑같은 이 추세가 미국도 이래요. 어. 네, 근데 이제 이유가 좀 다르다고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터지면서 300만 명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왜 사라졌나 이제 미국은 자체적으로 취재를 해봤더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주식이잖아요. 우리는 부동산이지만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연금을 꾸준히 벌던 뭐 40대, 50대 같은 경우들은 재산이 거의 2배, 3배씩. 왜냐면 주가가 많이 주가가 올라서. 3배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굳이 일터로 안 돌아가고 그냥 쉬어서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면 접촉했던 아예 직업은 뭐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일터로 안 돌아온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왜 안 돌아오는지 아예 구직 활동도 안 하는지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2030들은 이제 뭐 일각의 여러 분석들이 있지만 네네네. 훨씬 더 좋은 직장, 더 눈높이가 좋은 직장을 노리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분석들이 그럴 많이 수도 나오고 있겠네요. 있는데요. 네. 이 문제들 우리나라에서 왜 쉬었으면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가도 한번 체계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그러게 같습니다. 궁금하네요. 지금 많은 분들이 보니까 비슷한 네네. 얘기 해주고 계세요. 뭐 일본도 그렇다. 맞아. 일본은 이미 왔죠. 네. 일본 한 10년 전부터 아예 니트족이라고요. 음.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음. 그냥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거죠. 네. 네. 그게 이슈였음이랑 같은 맥락인 거죠. 그렇죠. 쉬었으면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자 질문 하나 전해드리고 갈게요. 평론가님, 연초에 네. 3월 말 원자재 관련주 잘 보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어떻게 뭐 이렇게 답변을 점점점이에요. 그 이후 질문은 없는데 네. 그런 말씀을 하셨었나요? 근데 3월 네. 말에 어떻게 됐는지. 예. 잘 됐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뭐 정유주라든가 뭐 비료 사료주라든가 뭐 고려아연이라든가 아마 잘 됐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관련주, 이제 인플레주가 잘 돼서. 예. 근데 우리 평론가님 진짜 말씀이 무거우시겠다. 연초에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그러니까요. 띵꽁땅콩님이 예. 뭐 작년에 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본인은 기억 안 날 수 있잖아요. 저는 나죠. 구독자분들은 다 저는 기억나. 계속 말하기가 좀 나고 있습니다. 나서 지금 제가 살짝 안 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자신 있게 답변 드린 잘 겁니다. 듣겠죠? 우리 알찬님이 이거 주셨습니다. 알찬님이. 그러네요. 네. 원자재 올랐을. 올랐다고 해서 아. 이것도 주셨습니다. 네, 우리 그때도 평론가님 곡물 이야기도 아마 예측이 했었을 겁니다. 옳았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전쟁을 몰랐을 때였었는데 물론 전쟁이 도와준 것도 있죠. 그러니까 투자적 관점에서는 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는 하지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참. 알겠습니다. 부동산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부동산 얘기 계속 나오면서 속도 조절할 거다. 네. 그런 얘기 계속 나왔는데 정말 그랬나 봐요. 서울시가 어제죠. 기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1년간 네. 재지정하는 결정을 했더라고요. 네. 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그랬고요. 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그랬고 이제 결국에 속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다. 집값이 풀어준다고 하면 튀어오르고, 그러니까요. 말하면 튀어오르고. 실제 지금 문제가 1기 신도시들, 일산, 분당, 또 부천, 또 산본 이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래가 많이 살아나요. 네. 그것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재건축 풀어준다고 하니까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으면은 당장 6월에 선거 치러야 되고 또 국회의원 선거 2년 있어야 되는데 집값도 오른다면은 이거는 치명타니까 이제 속도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 오늘 나온 뉴스는 서울시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역, 이게 쉽게 뭐냐면 그 지역에서 이
뭐 집을 산다?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실거주 한 사람만 그렇죠. 허가가 됩니다. 네. 예. 근데 어떤 가령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게 압구정동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뭐 성수동 일부라든가 뭐 목동이라든가 이런 곳인데 생각해 보세요. 압구정동은 거의 15억 넘죠. 실거주 해야 되죠. 갭 투자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돈 한 20억 있는 사람만 살 수가 있으니까 거래가 폭감을 했지 않습니까? 이 그렇죠. 지역에서. 네. 그래서 풀어줄까 했었는데 1년 더 재지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도 많이 지금 오세훈 시장도 이제 의식하고 있는 거죠. 이러다가 서울시 집값이 또 올라가면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안 된다라고 그렇죠. 해서 안 되죠. 지금 보면 이제 부동산 문제들 결국 규제 완화 했지만 저는 꽤나 속도 조절이 오래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확 쉽게 못 풀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재건축 사업도 이슈인데 그 중에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다라고 불리는 둔촌 주공 아파트 이게 파행됐다고요. 네. 둔촌 주공 이야기가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요, 여러분들. 맞아요. 네. 그냥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뭐 하시었기 때문에 뭐 이걸 다루기도 그런데 규모가 근데 규모입니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네. 맞습니다. 하고 이게 좀 부동산 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게요. 내년에 서울시의 입주 물량 네. 우리가 그걸 이제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 입주 물량이 많아야 실은 공급이 많아서 그렇죠. 집값이 떨어질 텐데 그렇죠. 한 24,000 뭐 이 정도가 입주를 24,000. 하는데 네. 둔촌 주공이 내년 여름에 원래 입주를 하려고 했거든요. 이게 한 절반 정도 돼요. 13,000 뭐 이 정도인데 13,000, 14,000 가구는요. 미니 신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절반 이상이네요. 절반 그렇죠. 절반이니까 만에 하나 이게 차질을 빚게 되면 내년에 서울시 입주 물량이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이건 결국 윤석열 정부가 지금 말하는 공급 확대에서 치명타가 내년에 그렇죠. 나오는 건데 바로 이 둔촌 주공 아파트가 한 절반 정도 아파트를 짓다가 지금 멈춤이 그렇죠. 되는 이제 파행을 겪게 된 겁니다. 아마 그런 이유는 좀 복잡하기는 한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게 점점점 길어지고 네. 이게 더 안 풀리게 될 경우에는 네네. 소위 말하는 공급 이슈가 다시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새롭게 들어갈 분들, 그 조합원들이죠. 이분은 지금 전세 시장에 전세로. 있는데 그렇죠. 전세 대란. 이분이 더 눌러 앉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올 임대차 3법이 이제 2년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난 분들이 8월. 9월부터 쏟아지는데 네. 이분들 눌러 앉으면 와우. 이게 공급 축소가 되죠. 입주 물량 줄어들죠. 이게 원치 않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 둔촌 주공 아파트의 이 파행 문제가 상당 부분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매와 그러네요.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된 겁니다. 이게 뭐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뭐 일단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공급 부족이면은 뭐 정부든 서울시도 나서고 싶을 텐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하여간 뭐 시작은 그 시공사들이 증액을 했고요. 5천억 더 달라고 한 네. 거고 조합원들은 못 준다고 하고 이제 그래서 공사 이제 멈추게 되고 있었는데 강동구청 뭐 서울시 나와서 좀 조율을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뭐 나름의 어떤 해법들을 풀겠죠. 근데 뭐 이 뉴스를 갖고 오는 것은 뭐 전혀 다른, 그러니까 우리 러블 이너 분들도 둔촌동이 어딘지도 모른다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셨지만 항상 보면 그런 작은 트리거 하나가 돌고 돌아서 정말 큰 어떤 서울 집값이라는 걸 이제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한번 이런 주제도 오늘 언급을 해봤습니다. 뭐 이게 혹시 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뭐 과거에 뭐 비슷한 사례 몇 번 파행됐다가 다시 시작되고 이런 사례 좀 있었잖아요. 네, 많이 그때가 있습니다. 보면, 네,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네. 재건축 사업 재개발도 있고요. 그래서 뭐 지금 나오는 솔루션 중에 하나가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좀 풀어줘서 그럼 일반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어떤 조합원과 시공사의 화합을 뭐 꾀하자 뭐 이렇게도 보관이 나오는데 그건 또 영이 흔들리는 거잖아요.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해놓고선 그걸 또 나중에 풀어주게 되면 또 선례가 또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도 또 뭐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당분간 그 둔촌 주공 아파트의 문제가 그분들과 그쪽의 문제를와 벗어나서 이 전체 서울 매매 시장 또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도 좀 남았고 갑자기 질문이 떠올라서 네. 어제 매주 수요일에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전해드리거든요. 네. 근데 어제 올라온 뉴스 중에
미계약이 속출하고 있다. 근데 그게 서울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는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미계약률이 92%예요. 그러니까 다 청약이 됐는데도 10억 주고 내가 여기 왜 살아 하면서 다 포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북은 하락세인데 오히려 강남 4구는 상승했대요. 네. 소폭. 네. 그러니까 이게 또다시 양극화로 가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되는데 네. 뭐 연관된 얘기니까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집값 하락세 완전 뭐 지표 중에 지표라면서요. 네, 신호탄이기도 네네네네. 하고요. 지금 서울에서도 심지어 미분양이 나왔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많이 위축돼 있다라는 거고요. 핵심 네. 중에 하나는 아마 대출 금리일 겁니다. 대출 금리가 너무 뭐 높아서. 주택담보대출 2%대라면 뭐 3, 4억을 쉽게 빌리겠지만 지금 4%대도 지금 넘어가는 상황. 또 고정금리를 받으려고 하면 신용 좋은 분들도 뭐 4%대 후반을 가야 되거든요. 5%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지고선 또 뛰어들기는 상당히 좀 힘든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미 강남이라든가 아까 토지거래 구역에서 집을 사시는 분들은 전액 60억, 예, 전액 70억 이렇게 예, 사셨대요. 그건 전액 실탄입니다. 15억 넘으면 한국이다. 지금 대출이 안 나오고요. 예. 전세 끼고 살 수도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9억이 있는 분이 가서 샀던. 그러니까 그 지역은 이제 전형적인 그들만의 리그가 펼쳐지게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뉴스를 보고 강남에 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게 다시 부동산이 살아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오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느 나라건 그들만의 리그 구역은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우리의 문제는 그들만의 구역이 튀어오르면 그게 이제 전이 되는 네. 예, 그게 문제였었는데 저는 이번에는 전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들만의 리그는 가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은 좀 따로 놀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부동산 집값이라는 게 늘 수요가 붙어줘야 되는데 좀 상당히 좀 힘든 국면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 믿었던 규제 완화도 지금 굉장히 속도 조절을 한다면 수요는 더 후반부로 가겠죠. 더 풀어줄 거 없어, 더 풀어줄 거 없어. 이제 이런 상황이고 지금 1, 2년, 한 2년, 3년 정도가 문제죠. 앞으로 2024년께부터는 3기 신도시 물량이 그렇죠. 대거 또 출해합니다. 예. 그렇게 된다까지 감안을 한다면 글쎄요, 집이라는 게 뭐 살 집이야 모르겠지만은 투자적 관점에서는 3년 뒤, 4년 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이슈들이 보여지는데 쉽게 뛰어들 또 그런 투자 수요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안정되고 있다는 뉴스는 좋은데 반대로 강남은 올라가고 있다니까 네. 이러면 또 양극화가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네. 여쭤본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하고 지금 거래량이 좀 살았다고 하더라도요. 택도 없는 거래량입니다. 예. 언제나 가격은 거래가 실릴 때 의미가 있죠. 지금 같은 집값 매매 거래량은 뭐 지금 뭐 그렇죠. 예. 그 절벽이죠. 59억짜리 하나 된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분이 그 그렇죠. 어떤 그 집을 산 건데 그것이 전체 시장의 바로미터는 될 수가 없다. 없죠. 예. 그러니까 어제 전해드린 그 뉴스에도 거래 절벽인데 가끔씩 거래되는 게 하나 막 된 게 70억이래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소폭 상승한 거지 그게 네. 집값 상승의 맞습니다. 어떤 뭐 신호탄은 네. 아니다라는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밸런스님께서 주신 말씀이 좀 저는 네. 핵심인 것 같아요. 살 집이 없는 게 아니라 투기집이 없다고, 투기할 집이 없다고. 참 이런 마음이 좀 없어진다면 좀 서로가 다 편안하게 주거 문제 해결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뭐 너무 좋은 얘기 많이 주셨는데요. 네, 하고 항상 또, 또 알찬 하루님이 인구가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것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네네. 이제 2011년, 12년 그때도 인구 감소론이 집값 하방론자들의 그 1순위 테마였어요. 이제 인구 줄어드니까 집값 든다. 그런데 오히려 집값이 뛰었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 인구가 안 줄었고요. 그래요? 인구는 작년부터 순감이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아마 올해가 끝나게 되면 우리 내국인으로 5천만 명이 그렇죠.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빼고 내국인 기준으로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4천만 명대로 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인구 감소도 한번 생각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뭐 들으면 계속 듣고 싶고 사실 더 질문하고 드리고 싶은데 또 다음 다음 주가 주를 있잖아요. 발표해야 되니까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철 네. 책임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분이 네. 채 안 남았네요. 퀴즈트 산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첫 기사는 내각 인선 관련 기사입니다. 뭐 요즘 매일 그렇죠. 그런데 한덕수 총리 후보 관련한 MBC 단독 기사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후배가 열심히 취재한 내용이니까 내용을 알려드릴 순 없고 이게 좀 힌트. 네, 시간이 없지만 제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네네. 사실 기자들이 뭐 단독 많이 들으시지만 단독이나 특종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어렵죠. 그래서 네.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힌트.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액수. 네, 액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까지?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금방 보셔야 되니까요.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낚시꾼이라. 네.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아들 병역 관련해서 오늘 재검했죠. 일단 재검에서도 사급 판정 나왔기 때문에 뭐 남은 의혹 없다라는 게 지금 정 후보자의 주장인데 정말 남은 의혹 없는지 정리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정 후보자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역시도 취재를 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요. 이 내각 인선 관련 기사와 함께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네. 우리 민영배 의원이 탈당했거든요. 네. 이거 시끄럽죠. 네, 이걸 네. 두고 이제 민주당 안에서까지도 좀 너무 그쵸. 무리수를 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데 현재 국회 상황 어떤지 그리고 이렇게 탈당까지 하는 이유는 뭔지 본방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가 얘기 네. 또 나오네요. 이거 뭐 조금 전에 머니톡에서도 얘기했지만 오늘 발표된 3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게 너무 놀라워서 머니톡이 있지만 가지고 왔어요. 1년 전보다 8.8% 올랐어요. 네. 그리고 1년 6개월째 거의 매달 오르고 있는데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생산 단가가 높아지니까 소비자 물가가 당연히 따라 오르거든요. 그렇죠. 이렇다 보니까 요즘 뭐 밖에서 외식하기 부담스럽다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네. 물가 잡겠다고 금리 올리니까 물가도 비싸고 이자도 비싸지고 정말 서민들이 더 쫄라맬 허리춤이 없다고 할 정도로 너무 힘든데요. 맞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본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쭉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